7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맡고 계신 서왕진 의원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도대체 어떤 것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인사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괜찮으십니까? 네, 뭐 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여기는 좀 왔다 갔다 비교적 예.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저 원내대표 임기가 네. 마무리가 되어서 벌써요?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그러네. 김준영 의원님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1년이 좀 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김준영 의원님 그 한번 원내대표 오셨죠? 되신 다음에 모셔놓고도 맞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수 시청자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합니다. 한 번 대표는 영원한 대표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네. 모양입니다. 자, 그 밤사이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1,700원인데요. 적정한 금액입니까? 전년도 인상폭보다는 조금 더 높은 네. 인상폭이어서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특히 서민이나 노동자들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상률이 약간의 위안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380원 오른 거라서 네. 정작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는 또 이렇게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2030 청년들의 경우에 좀 뭐야? 380원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많이 이제 답답하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또 자영업자들하고 또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라서 네. 정부 입장에서는 또 뭐 마음껏 하기도 어려운 네. 측면이 있어서 예. 최저임금이라는 정책 하나로 또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 계속 나오는데요. 최근 제가 네. 이제 어떤 전문가 취재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 마지막 텀에는 대량 실업 사태 같은 게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I 강국이 되는 것이 좋긴 한데 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그 비례해서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는데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3%로 상향 네. 조정됐지만 일자리는 10,000개가 줄었다라는 게 이제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그밖에 이제 다른 매체들도 3, 4, 5 정부가 내세운 겁니다. 3%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제 4강 수출 강국, 그다음에 이제 5만 달러 국민 소득.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3만 달러 소득이었는데 이제 그새 또 오른 겁니다. 네. 5만 달러, 3, 4, 5인데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가 얼마 전에 EU 브뤼셀 출장을 갔다 왔는데 EU도 마찬가지 문제 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있던데 네. 대체로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AI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이제 그 상황에서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네. 글로벌 대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경쟁 속에서 선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효과 자체가 글로벌 아주 초격차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또 그 각각의 사업 안에서 자동화, AI 이런 전환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 동시에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들을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 그 연관 산업들이 일종의 이 공정 속에서 계속 또 발전시켜서 일자리들을 좀 유지시키는 노력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지만 근본적으로 AI 시대 또 자동화 시대에 맞는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문재인 정부 때는 일자리 상황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청년들의 취업의 문턱은 어려운 거고 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일수록 훨씬 더 AI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이런 데가 오히려 더 가파르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있는 직업의 90%가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긴다는 건데 이 노동의 미래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네. 심도 깊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 평택 선거를 저희가 치렀을 때 네, 평택 선거. 평택의 가장
중요한 이제 첨단 산업인 반도체 네. 공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반도체 공장은 네. 그 토끼 복장을 입은 노동자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예, 예. 지금 완전히 자동화되어서 노동자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이고 가장 예. 많은 수출을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고 제한적이에요. 그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건설 과정에 이제 오히려 일자리가 좀 있을 정도로.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반도체 데이터 센터 말고 피지컬 AI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새로운 어떤 제조 분야가 좀 더 강화되는 것, 예. 그리고 그 연관된 공급망 사슬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예. 거기에 좋은 일자리들이 계속 양산되는 것, 이 부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한 축은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일자리. 네. 그러나 기업들의 어떤 소득이나 초과 수익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배분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도록 해서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정책들이 두 가지가 네. 다 잘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 노동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노동부에서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네. 일종의 이제 AI 추가 세수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특별 목적세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른바 사회연대 투자 그리고 이제 김영훈 장관이 제기한 사회연대 임금 네.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임금 격차나 또 그 산업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것도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누구는 막 성과급으로 6억씩 가져가는데 누구는 10원 한 푼 없고. 그게 이제 그 예. 삼전 하이닉스, 삼전닉스의 그렇습니다. 초과 수익 네. 또 이것의 배분을 둘러싼 그간의 이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계기인데 저는 뭐 조국혁신당도 사회연대 임금 창당 초기에 제안했다가 굉장히 논쟁적인 상황이 된 적도 있었는데 비판 많이 받았으니까. 예, 유럽식 사회연대 임금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제안을 김영훈 장관이 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 네. 본사 노동자들만 어마어마한 상여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의 기여 부분도 있고 또 공급망 관련 업체들의 또 기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배분이 적절하게 되는 것, 특히 이제 미래 투자 쪽으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회적 자원을 잘 배분하는거나 이런 부분을 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평택을 선거의 여진이 이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김용남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어이가 없다. 이러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 김어준 공장장 한 번에 훅 간다. 뭐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정청래 그 전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네, 평택을 선거에 대한 상당한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평택을 선거에서 당시 원내대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였고 선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선대위원장이시고. 예. 그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뭐 형식상으로는 당연히 당에서 이제 공천한 거고 당 대표가 공천한 형식이었지만 네.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뜻이 아니었다. 예. 또는 뭐 청와대의 뜻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선 김용남 씨가 공천되는 과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예. 부분은 이제 제가 100% 알 수는 없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 문제는 언급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정청래 대표의 언급은 그래도 비교적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한 것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느꼈습니다. 당시 김용남이든 누구든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핵심적인 이유가 초기 합당론이 나왔을 때 그 합당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반대가 당내에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 합당을 반대한 세력에 의해서 저희는 뭐 0% 전혀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김어준, 정청래의 일종의 무슨 합작설, 합작 기획설
이런 일종의 프레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상당히 이제 합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평택 공천을 안 할 경우에 그런 어떤 프레임에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공천을 안 하기 힘들었다라는 자기의 속내를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공천을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올바랐겠다라는 결과론적인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1차적으로 솔직한 판단,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우선 그렇게 느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식 자체가 정확하게 수용이 되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앞으로. 앞으로 총선을 남겨뒀지 않습니까? 또 그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김용남 씨나 또는 뭐 다른 분들이 다른 해석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분열했을 때 민주개혁 진영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에 어부지를 주는 것. 또 울산에서는 연대했을 때 승리하는 것 이런 부분은 지난 6.3 선거의 객관적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원내대표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이제 내부에 돌아가는 네. 그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코스피가 5천 되는 날 그날 합당 제의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것도 특히 9시 40분 기자회견을 해요. 통상 뭐 10시 뭐 오후 2시 뭐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 입장을 밝히는데 오전 9시 40분에 기자회견 공지가 나오고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합당합시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 그 전날 조국혁신당은 다 이게 그 회람이 돼서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전혀 몰랐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그 합당 논의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지금 뭐 강두구 의원의 페이스북이 또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익표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 그 합당은 평소 지론이다. 통합은 평소 지론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또 김민석 총리는 또 그런 거 전혀 또 아니라고 또 뉴스공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 자체가 좀 구도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발표를 하던 시점에 우선 팩트부터 확인하면은 그 전날 제 기억으로는 오후 4시경에 조국 저희 당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내일 이런 내용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하겠다. 이걸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보였습니까? 통보였죠.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만났더니 정청래 대표가 내일 나는 합당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 아쉬워. 이렇게 그렇습니다.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통보를 했고 그 내용을 조국 전 대표는 바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대략 한 5시경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조 대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통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정도로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상호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밝힌 것처럼 정식 무슨 논의나 논의 테이블이 있지는 않았지만 뭐 개별적인 만남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합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은 적은 있었으나 정식 논의나 무슨 제대로 된 무슨 테이블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조국 대표가 저희들한테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거칠고 무례한 통보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청와대 특히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었고 두 번째로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공식 제안을 했고 공식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질서 있고 차분하게 우리 내부 논의를 해가자 이렇게 저희들은 입장을 그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에서 그 다음날 일종의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그렇죠. 것이고 예.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것은 너무 좀 거칠고 예. 좀 뭐랄까 숙성되지 않은 제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정 전 대표의 해명을 보면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청와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컨센서스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정 전 대표는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 변명이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도리는 없죠. 근데 어제 그 맥락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이 저라고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해야 돼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예. 정 전 대표도 표현했지만은 정 전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네. 소극적이고 예.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지적과 문제 제기들이 그 전에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좀 느꼈고요. 정청래 저도 이제 취재해 보면 민주당 중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그 합당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청래야. 그런 식의 그런 얘기를 일종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을 받고 있었고 예. 뭐 저희가 정식 확인할 수 있는 뭐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청와대나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네. 정청래 당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 강한 의사가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이고 네, 추론인데 네, 정청래 대표는 통합에 그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싫었어요. 통합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통합은 평소 지론이고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평소의 판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되니까 나는 싫지만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 이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건 상당히 해석인- 엇갈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예. 소수설, 다수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소수설 다수설. 소수설은 예.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예. 애따 모르겠다 하고 던진 거다. 아, 예. 그게 이제 소수설. 예. 다수설은 정 대표님의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좀 그러시다. 원래 일하는 게 이렇게 거칠다. 그런 게 이제 좀 다수 해석설로 제가 이렇게 민주당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둘 중에 하나거나 그 사이에 있거나 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건 뭐 추측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 대표님이 그 부분은 뭐 나중에라도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지 않으실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어느 날 통합이 왔어요. 그래서 이 통합을 할지 말지를 가지고 어쨌든 그 지민 비조를 총선 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도 함께 뛰었고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이제 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기왕에 합치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조금 왼쪽에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왼쪽 날개를 맡고 있는 포션이라서 뭐 합쳐도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민주당 안에서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합당이 무산되고 다 후보를 내서 평택을 선거를 치르게 된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오히려 예. 주 기조는 네. 일종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좀 우측으로 이렇게 네. 이동을 했고 예. 중도 보수를 보수. 중도 보수를 좀 지향하면서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쓰는 상황에서 예.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진보적인 영역, 왼쪽 영역에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고 네. 그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예.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예. 그런 기조를 잘 해 나가는 것이 예. 오히려 저희 역할이다. 그것이 중심 기조였고요. 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탁회의 합의 사항이었던 교섭단지 기준 완화라든지 네. 결선 투표제라든지 예. 또는 선거제도를 좀 더 소수 정당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치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네. 그 과정에 민주당이 적어도 그런 동반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중심 기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지지하는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이 나중을 생각할 때 통합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통보가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 인식으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사가 상당히 거기에 있다. 동시에 집권 여당의 대표의 공식 제안이다. 예. 이랬을 때 그거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당 내에서 진중하고 차분하게 논의해서 질서 있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뭐 지분 뭐 이런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적 기조나 철학과 관련해서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큰 텐트 안에서 약간의 기조를 달리하는 다양성을 유지하는 어떤 정당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었죠. 네. 그럼 김민석 총리의 그 지난 그 겸공 인터뷰는 뭡니까? 저는 일종의 그 누굽니까 강덕구 최고위원의 페북 메시지를 놓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좀 사실은 나눠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첫 번째 합당을 제안했을 때 시점에서 이현주, 강덕구 최고 등이 보였던 합당 반대에 대한 아주 극렬한 반대 행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 총리는 어떤 입장이었고 그분들과 어떤 소통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께서는 그날 말씀하신 것은 강덕구 최고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통합 전대 네. 이 이야기는 들어본 바도 없고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 통합 전대로는 두 번째 단계의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합당을 하자고 했던 것은 전대 여부와 상관없이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는 문제로 일단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때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현주, 강덕구 이분들이 대체로 우리 상식으로는 김민석 전 총리하고 매우 가까운 측근들로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대했을 때 대통령 또는 청와대 의사가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안 하신 겁니다. 다만 강덕구 최고의 그 페이스북에 나온 통합 전대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수석이 그때 뭐 최고위원 등 지도부 만나서 그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그 정보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들은 바가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첫 단계 합당론이 제안됐을 때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느냐, 강덕구, 이현주 최고 등과는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첫 번째가 필요하고 두 번째 홍익표 수석이 지도부 만났을 때 통합 전당대회를 통합해서 하자라는 제안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부분은 뭐 워낙 그런 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소위 저 홍익표 수석이 이제 확인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정청래 어제 전 대표 이야기는 언급은 안 했지만 본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리에. 언급은 안 했지만 상당히 느낌으로 볼 때는 그 방향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그 발언을 들은 적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1단계 합당 논의 때 본인과 이현주, 강덕구 최고 등의 행위 의사 이런 부분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좀 저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일단 강덕구 최고는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보좌관이 올렸다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그 뉴스원에서 이현주, 김민석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다라는 것을 공식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페이스북은 강덕구 최고, 그 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는 김민석 총리와 이현주 의원이 주고받은 것으로 이제 운이는 되고 있는데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뭐 하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으로서는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2030년 대선 이제 대선에 누가 후보군이냐, 누가 경쟁자냐 이것이 지난 그 지방선거 전에
이 통합 이슈가 같이 연동되어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합당론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까지 아주 폭발적인 내부 투쟁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 원인은 2028년 총선 공천 네. 그것과 직결될 수 있는 2030년 대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주자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 그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민주당 안에 있지 않고 장외에 있는 또 하나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뭐 암암리에 견제를 하고 또 그 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쳐내기 위한 어떤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평택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그 김용남 후보 공천이 정청래 뜻이 아니었고 청와대의 뜻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당무 개입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적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이 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 제 주장이 주장이라기보다는 아니라 설. 꽤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 네.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초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담 때문에 예. 또는 뭐 모든 선거에 너무 자신 있어서 오만했던지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후보들을 다 공천을 했다 이렇게 초기에는 해석했는데 예. 정 전 대표의 일종의 좀 가까운 최고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김용남 공천이 정청래가 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네.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됐고요. 예. 그 이후로는 대체로 정 전 대표의 의사보다는 예. 뭐 청와대의 뜻이 더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역시 저희들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누구의 뜻이었든지 간에 그 당대표가 후보를 공천을 했으면 그 때늦은 후회를 할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당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해서 선거를 뭐 이기게 하든지 이런 전략적 판단을 선거 때 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그게 뭐 올바른 정당의 역할이었다 또 지도자의 예.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그런 리더십 자체가 잘 발휘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결과가 평택의 선거 네.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선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국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줬다든지 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당원들 간에 네. 또 굉장히 감정의 골이 만들어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프죠. 네, 사실은 이 평택을 선거가 이제 당시의 지방선거 전체의 선거판에 미친 영향도 엄청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이나 뭐 이런데 그 영남권 취재를 갈 때마다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한 1000에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곳은 평택을 선거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왜 안 됐던 겁니까? 단일화는 평택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감정의 골이 패인 것도 뭐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TV 토론이라든지 일관된 그 논의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보면은 조국 대표는 필요시 민주 후보들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단일화 절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한쪽 입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사 이제 물론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그게 잘 됐을 거냐 하는 부분은 알 수는 없으나 네. 적어도 조국 전 대표는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동의 의사가 있었고 김용남 당시 후보는 네. 단일화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법정의 진짜 엄마처럼 이번 선거를 그렇다고 해서 제3의 후보인 국민의힘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힘 제로를 제1에 이제 표로 걸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법정의 진짜 엄마처럼 조국 대표가 차라리 그 후보 사퇴를 하고 김용남 선거 운동을 해서 새로운 좀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나중에 평가.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저한테 비판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결과론으로 보면 뭐 그렇게 아쉬움을 표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일종의 당의 명운을 걸고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사실은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 또 공표가 안 되는 시기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웠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전 원내대표이신 서왕진 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가 아니라 그냥 막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막 이야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동안에 이제 논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네. 계시는 그 골간에 계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도 못 여쭤봐가지고요. 조만간 또 모시고 말씀 네, 좀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